이준석 전 위원장에게 질문 드리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2270호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역대급으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상당히 강력한 제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49조와 50조를 보면,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 정진 노력을 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육자회담도 재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엔 제재에서, 유엔 결의에서 제재 부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효성 있게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그러면 다른 한쪽인 대화 노력은 왜 안 하는 겁니까? 편리한 것만 받아들이고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냥 유엔 결의라도 그냥 버리는 겁니까? 실제로 지금 오히려 북한이 협상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것이, 지금 만약에 북한이 대화회장으로 나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은 육자회담 개최 자체를, 아니면은 그런 어떤 대화의 틀 자체를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거부할 그런 정황은 없습니다. 북한이 대화하겠다 그러면 그 협상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대화에 안 나오겠다 그러니까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고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하겠다는 사람은 하는, 마주 앉아서 얘기하는 게 무슨 그게 노력이겠습니까? 그럼 그렇잖아요? 적극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북한이라는 변수는 우리가 수없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불가측한 존재잖아요. 그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건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그랬어요. 그럼 이 정부도 새누리당 정부 벌써 8년이잖아요. 충분히 경험이 축적돼 있으면 이랬을 때는 이렇게 대응하고 저렇게 대응해야 된다는 게 노하우가 축적돼 있을 거라고 보는 거. 그런 구상을 이미 또 집권에서 제시했잖아요. 그런데 유엔 결의가 그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만 받아들이고 한쪽에 대해서는 도대체 못 본 척하는 이유는 뭐냐 이 말이에요. 실제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강경태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게 불필요하겠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화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유엔이 주문하는 게 이거면 이게 일종의 전 세계 지혜잖아요. 그거 안 따라갈 이유가 있습니까? 왜 한쪽만 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아까 조기에 언급했던 것은 제재가 결국 하나의 대화의 수단으로 인정받으려면은 그 제재의 실질적 위협을 그 대화의 대상이 느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고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북한 정권을 단순히 제재로서 이렇게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낸다고 보기에도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언급했지만은 카다피 정권이나 아니면 후세인 정권에 비해 가지고 김정은 정권이 조금 더 대화에 나설 거라고 보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 독재 정권이라는 거는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에 모든 어떤 정치적 역량을 투입하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대화에서 얻을 것이 무엇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 아닙니까? 핵 포기에 대한 그럼 대가로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여러 가지 당근을 10수년간 제시해봤죠. 그것이 개성공단을 통한 어떤 경제적인 당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낮은 핫산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 특구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를 통한 해법을 모색했지만은 그에 대해서 북한이 반응을 하지 않거나 반응한다 해도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이지, 지금 정부에서 어떤 던질 만한 것들 던지지 않아가지고 대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거는 상당히 모든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가 기승전 북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북한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바는 뭐냐면 유엔 결의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가장 강한 대북 제재안을 결의한 그 결의문 안에도 북한과 대화하라 그러고 육자회담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도대체 길을 닫고 있느냐는 걸 제가 지적드리는 거고요. 자, 국민의당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역사학자들이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역사학자들이 민중혁명이 시민혁명이 불가피한 시절에, 그런 시절에 위로부터의 혁명,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나라의 근대화와 경제발전을 이룩한 업적 5가지를 인정을 하는 대표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메이지 유신, 이집트의 나세르, 터키의 케말 파샤, 페루의 벨라스코 장군, 그리고 마지막 한국의 박정희 장군. 그런 면에서 5.16 쿠데타는 사실상 형식적으로는 불법 쿠데타였지만 내용은 근대화 혁명이고 불가피한 선택이에요. 제가 이것을 마지막 끝내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주시죠. 장준하 선생이 말이죠. 지금 진보 좌파 세력도 반대 세력에서 타살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장준하 선생이 5.16이 터지자마자 본인이 발행하는 사상계 잡지의 권두원에 뭐라고 썼냐면, 5.16 쿠데타는 누란의 위기에서 민족적 활로를 타개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일어난 것이 5.16 혁명이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혹시 반론이 있으시면 반론을 듣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저는 일일이 다 이렇게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5대, 여러 번 이제 김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메이지 유신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겁니까? 그 시절이? 그리고 나머지 나라가 그렇게 본받을 만한 나라인가요? 그리고 보수의 어떤 이론가가 쿠데타를 정당화하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혁명이라는 거라는 렛대를 붙여서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설사 김진애 의원님 말씀처럼 공익 치르고 과가사라 그러더라도 이 3에 대해서는 통렬한 사과하고 사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왜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은 박정희 시대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러면 저는 시대든 인간이든 다면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면을 갖고 있는 거죠. 박정희 시대에 대해서도 좋은 점들이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람이 박정희 시대에 대한 그림을 갖고 있다면 그런 좋은 점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박정희 시대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 눈 감고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역사의 진정이라는 게 뭡니까? 잘한 거는 살려가야 되는 거고 잘못한 거는 극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극복이라는 게 어떻게 극복이 되죠? 치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치유 단계에서 가해자 입장에서 했던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하는 게 왜 이게 잘못된 것이고 왜 그것이 아버지 시대를 박정희 18년을 부정하는 겁니까? 저는 그런 식의 논법 자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저는 이 박정희 시대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박정희 시대에 대해서 스스로 가치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 얘기,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관련된 이 문제는 어떤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특히 헌법소를 선언하는 대통령으로서 그 가치에 대해서 비로소 인정했다는 거, 그것도 스스로 자각이 아니고 국민 여론에 떠밀려서 민심의 파도에 휩쓸려서 그 인식을 바꿨다는 거는 저는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것은 바람직한 일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가치라는 게 밑에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그런 주장한 걸 받아들이는 게 왜 잘못된 거죠? 예. 지금 저 김기춘 실장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야당의 정치적인 임무를 사이코라는 표현을 언제 어떤 자리에서 했느냐도 분석이 돼야 되고 대통령한테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한 용어를 국회의원이 대통령한테 사이코라고 한 거는 정상입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막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예? 그거는 모욕죄 아닙니까? 아니, 예? 그건 대통령 모욕죄 아니에요? 사이코가 왜 모욕죄입니까? 아니, 사이코라는 게 대통령에게 이게 국위를 실추시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언제 어때서 어떤 의도를 했느냐도 따져야 되는 것이죠. 그분은 의도를 따지고 이 멀쩡한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의도를 안 따집니까? 아니 청와대 옆에 자기 가서 자식이 죽었는데 그러면 청와대 옆에 가서 경찰과 많은 공권력이 있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 나라의 여성 대통령을 대통령이란 X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그게 잘했다는 말이 됩니까?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국의 대통령 후보가 그 사람 옆에 가서 어울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대통령 후보의 수준이 그 나라의 수준입니다. 문재인 의원은 본인이 그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제1야당의 새정치연합뿐만 아니라 이나 대한민국의 품격까지 떨어뜨리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가 왜 그렇게 행동을 합니까? 그런 주문을 하려면은요,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에게 하긴 똑같이 더 많은 비중을 대통령에게 하세요. 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거와 별도로 아니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비판대로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여러 차례 현직 국회의원 시절에 대통령에 대해서 사이코를 한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등용한 거에 대해서는 왜 침묵합니까? 아니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거는 정치적인 논란이고 그때 정치적 논란입니까? 국회의원이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언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며 이것은 얘기하는 것이 완전히 청와대 옆에서 대통령이 좀 크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들리는 자리에서 그 동영상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는요 제 자식이 그렇게 죽었다 그러면 더 할 겁니다. 더 하신다고요? 네, 그럼요. 박 후보께서 공을 들여서 해온 경제민주화인데 그렇게 공들여 추진한 경제민주화에 제동을 건 사람이 누굽니까? 박 후보의 측근이라고 하는 이한국 원내대표 아닙니까? 정확하게 합시다. 제동이 아니고요. 제동이 아니고 이견을 제기한 거예요. 지금 경제민주화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일반 국민이 바라봤을 때 김정인 위원장도 나타나고 또 박 후보도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니 제대로 하는가 보다라고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정체불명의 경제민주화가 있고 포퓰리즘으로 가고 있고 국민들이 불안하고 있고 기업은 투자욕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토론입니까? 이건 반대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딴 사람도 아니고 박근혜 후보가 체포동의안 부결된 거라서 사퇴한 사람을 붙들어 매놓은 사람이 그 사람이 이건 아닙니다라고 제동을 걸었는데 그 순간에 그럼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리 안 됐고 잠깐만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면 정리가 안 됐으니까 이게 재연됐다가 계속 불거지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같은 당의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는 선봉장에게 정체불명의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거는 그분에게는 사실은 말 실수라는 책임을 물어서 저는
당연히 인책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제가 더 중요하게 바라보는 거는 인적, 사람 간의 갈등이라는 건 정돈이 될 수도 있는데 정책의 갈등은 왜 제가 정리가 안 됐다고 보냐면 이한구 원내대표가 상징하는 저는 경제정책의 노선은 전 줄푸세라고 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상징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죠. 그러나 이 두 개는 박근혜 후보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두 개는 철학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공존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문제의 근원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를 그렇게 발언하셨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경제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는 깨끗하게 정돈하면 됩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 선을 물러나서 조용히 있대. 대신에 줄푸세는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런 선언만 제대로 해주고 그럼 경제민주가 오로지 우리가 추진할 노선이다라고만 분명하게 정리해주면 갈등은 없어지는데 그걸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재현이 되는 겁니다. 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논리가 딱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그 논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소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이것입니다.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민주당이 통진당과 손잡고 재벌을 해체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하고 똑같습니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재벌 해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재벌을 해체를 하면 일자리를 누가 만듭니까? 국제 경쟁은 누가 하고 성장 농면 누가 마련하겠습니까? 그러나 민주당은 간단합니다. 이런 논리와 논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재벌 해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일도 양단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나 대한민국을 망치는 길입니다. 대한민국 일자리를 다 없애는 길입니다. 그러나 지금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건 그거거든요. 이한구 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대기업도 계속해서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국제 경쟁력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주장을 이한구 의원이 세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근혜 후보와 또 우리 김종인 박사가 얘기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좋다. 다 인정한다. 대기업 존재를 그대로 해야 되고 키워줘야 된다. 그런데 대기업이 그동안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불공정한 일감을 함부로 몰아준다든지 또 중소기업에서 개발해놓은 기술을 뺏어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로 공정을 철저하게 기하게 하는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자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서로 지금 같이 상생 그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지 그거 지금 얘기한 대로 경제 인식에 부족했다 그런 식으로 인식 공격을 하면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라는 걸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거죠. 제가 그걸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고 저뿐만 아니라 제가 뭐 무슨 말씀을 하는데 민주당이라 그러니까 제가 참 당혹스럽습니다만 주장이 똑같은 어쨌든 거죠. 민주당 아닌 사람도 저는 그렇게 주장한다고 봐요. 경제 민주화가 줄푸세가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면 이거는 이한구 원내대표의 경제 마인드나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인식을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정돈을 해주면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정돈을 안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을 말씀을 것 드린 같아서 거고요. 줄푸세 부분을 제가 하나만 제가 계속해서 이 소장님의 말씀을 마저 듣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이한구 원내대표의 경제 민주화라는 것에 대해서 김종인 박사가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의 사령탑으로 영인한 분이 이한구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이 경제민주화 인식에 대해서 재벌기업에 오래 종사하다 보니까 그쪽 이해를 많이 대변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잖아요. 아니 같은 당의 경제민주화를 대변하시는 분이 그렇게 규정을 해줬는데도 둘 사이는 아무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제가 딴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줄푸세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선택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양자가 다르다면 분명히 하나를 선택을 해줘야지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 의지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고 이렇게 가겠구나라고 쉽게 감명하게 받아들일 텐데 같이 섞일 수 없는 거를 두 개를 같이 들고 양손에 쥐고 이게 똑같다고 하니 국민들로서도 헷갈리는 것이고 당사자들도 왜 이렇게 자꾸 섞습니까라는 불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양자택일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이 문제는 복잡한 문제가 아니고 감명하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거는 이거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거죠. 불가피한 시절에 그런 시절에 위로부터의 혁명,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나라의 근대화와 경제 발전을 이룩한 업적 5가지를 인정을 하는 대표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메이지 유신, 이집트의 나세르, 터키의 케말 파샤, 페루의 벨라스코 장군, 그리고 마지막 한국의 박정희 장군. 예? 그런 면에서 5.16 쿠데타는
사실상 형식적으로는 불법 쿠데타 했지만 내용은 근대화 혁명이고 불가피한 선택이에요. 예, 제가 알겠습니다. 이것을 마지막 끝내겠습니다. 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장준하 선생이 예. 말이죠. 지금 진보 좌파 세력도 반대 세력에서 타살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장준하 선생이 5.16이 터지자마자 본인이 발행하는 사상계 잡지의 권두원에 뭐라고 썼냐면 5.16 쿠데타는 누란의 위기에서 민족적 활로를 타개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일어난 것이 5.16 혁명이다. 이준석 전 위원장에게 질문 드리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2270호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역대급으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상당히 강력한 제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49조와 50조를 보면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 정진 노력을 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육자회담도 재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엔 결의에서 제재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효성 있게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그러면 다른 한쪽인 대화 노력은 왜 안 하는 겁니까? 편리한 것만 받아들이고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냥 유엔 결의라도 그냥 버리는 겁니까? 실제로 지금 오히려 북한이 협상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것이 지금 만약에 북한이 대화의장으로 나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은 육자회담 개최 자체를 아니면은 그런 어떤 대화의 틀 자체를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거부할 그런 정황은 없습니다. 북한이 대화하겠다 그러면 그 협상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대화에 안 나오겠다 그러니까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고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하겠다는 사람은 하는 마주 앉아서 얘기하는 게 무슨 그게 노력이겠습니까? 그럼 그렇잖아요. 적극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북한이라는 변수는 우리가 수없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불가측한 존재잖아요, 그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건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그랬어요. 그럼 이 정부도 새누리당 정부 벌써 8년이잖아요. 충분히 경험이 축적돼 있으면 이랬을 때는 이렇게 대응하고 저렇게 대응해야 된다는 게 노하우가 축적돼 있을 거라고 보는 거. 그런 구상을 이미 또 집권해서 때 제시했잖아요. 그런데 유엔 결의가 그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만 받아들이고 한쪽에 대해서는 도대체 못 본 척하는 이유는 뭐냐 이 말이에요. 실제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강경 태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게 불필요하겠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화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유엔이 주문하는 게 이거면 이게 일종의 전 세계 지혜잖아요. 그거 안 따라갈 이유가 있습니까? 왜 한쪽만 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아까 조기 언급했던 것은 제재가 결국 하나의 대화의 수단으로 인정받으려면은 그 제재의 실질적 위협을 그 대화의 대상이 느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고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북한 정권을 단순히 제재로서 이렇게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낸다고 보기에도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언급했지만은 카다피 정권이나 아니면 후세인 정권에 비해 가지고 김정은 정권이 조금 더 대화에 나설 거라고 보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 독재 정권이라는 거는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에 모든 어떤 정치적 역량을 투입하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대화에서 얻을 것이 무엇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 아닙니까? 핵 포기에 대한 그럼 대가로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여러 가지 당근을 10수년간 제시해봤죠. 그것이 개성공단을 통한 어떤 경제적인 당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낮은 핫산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 특구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를 통한 해법을 모색했지만은 그에 대해서 북한이 반응을 하지 않거나 반응한다 해도 일시적이고 매우 피상적인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이지 지금 정부에서 어떤 던질 만한 것들 던지지 않아가지고 대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거는 상당히 모든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가 기승전 북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북한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바는 뭐냐면 유엔 결의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가장 강한 대북 제재안을 결의한 그 결의문 안에도 북한과 대화하라 그러고 육자회담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도대체 길을 닫고 있느냐는 걸 제가 지적드리는 거고요. 이제 국민의당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역사학자들이 정리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거 하나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역사학자들이 민중혁명이 시민혁명이